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1심 승소 판결 후에 포항지역 사회가 주리은 소송 참여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소송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소송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때리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포항시나 법원 등의 행정 업무가 과부하에 걸릴 정도입니다.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이 4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역엔 큰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해졌고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일괄 배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데, 장윤석 파워인터뷰에서 일괄 배상 가능성과 논리 등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얼마 전에도 나오셨죠. 공봉학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 그리고 1115 포항지진 공동연구단 양만재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또 1심 소송 후에 지역사회 분위기 영향 있게 좀 들어볼까요? 이미 장효수 앵커가 분위기를 전했죠. 네. 저는 한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궁금증이었습니다. 포항 법원의 1심 승소 판결이 나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인당 포항시민 1인당 네. 배상을 받게 되었다. 그 액수만 해도 1조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들이 이거 진짜 받게 되느냐, 이걸 받으려면 어떤 실제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그렇죠.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액수가 흔히 우리가 몇 개월 전 작년인가요? 피해 지원금을 5천억이 었는데 네. 1인당 45만 1인당 1조 5천억을 받는다는 그 액수가 3배나 높습니다. 이게 놀랍다는 반응이 서울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게 상당한 포항에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 역사적인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궁금증과 놀라움을 풀어내야 하는 포항시가 발빠르게 움직였고, 또 법원에 대한 변호사에 대한 고마움도 동시에 표현했고, 네. 지금은 좀 차분하게 변호사를 찾아 승소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법조계도 어떻습니까? 예, 많이 바쁘죠. 예. 바쁜 나날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 제가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실 때는 과속하지 마시고 변호사님도 차분하게 운전하시라고 아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운전하시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자, 포항 지진 원인을 좀 파헤치시고 지진 관련 이슈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오신 만큼, 자, 우선 1심 승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1심 승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 있고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앞에 포항법원이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촉벌지진을 인정했고, 그렇죠. 그 앞전에 이미 이제 정부 조사단에서 이제 촉발지진이라는 규정을 했고,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그랬고, 네. 그다음 감사원에서, 그다음 진상위원회에서 세 차례 이 근거에 순리적으로 이걸 이제 인정을 하는 법원이 다시 한번 확정을 해주는 촉발지진이라. 그건 바로 이제 정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검찰이 이제 토스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까지 이제 민사법원까지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5년 만에. 네. 근데 지진 발생한 지 거의 시민단체에서 지금의 중앙지검에 고소도 했고 또 진상조사단에서 3년 21년 7월에 다시 이제 검찰에 자료를 넘겨서 소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정부 책임 있다 하는 걸 완전히 단정했고, 또 그렇죠.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민사 결정이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게 검찰들이 좀 서둘러 이걸 이제 처벌해야 하는 어떤 무게를 가했죠. 촉진제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한번 이게 지진 소송을 함으로써 지진특별법에 가지고 있는 어떤 틈새, 네. 물리적 재산상 피해는 했지만은 우리 공무원 변호사님을 비롯한 변호사님들이 정신적 피해 위자료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배상을 받게 됐다는 것은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공 변호사님, 결국 이제 포스코와
애기평 에너지기술평가원 또 정부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하셨죠? 예, 당연히 예상했죠. 예. 그들의 논리들이 계속 논리들이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논리는 뭐 특별히 바뀔 건 없고요.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쪽에서는 소송에 이제 그 대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 이중적 어떤 의사 표시를 할까 하는 부분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는 대한민국이 그냥 일반적으로 책임 있어. 그저 이것을 손해배상이라는 법률적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예. 지원금이나 용어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포항시민이 피해자다라고 했었고 예.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있다는 그런 취지를 사실 그 특별법에서 물론 입법부에서 제정한 거지만 인정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정된 법이고 또 그 법 자체에 있어서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34조에 여기에 대한 특별히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소송을 하세요라고 규정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 마당이면 사실 특별법 제정 당시에 이 위자료 부분을 건드렸어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우리 공동소송단에서는 먼저 소송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다렸던 이유는 정부 조사단 결과 발표도 있었지만은 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사실 좀 기다렸어요. 근데 지켜보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위자료만 딱 끄집어내서 사실 소송을 하게 됐죠. 네. 그 법의 전체 취지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책임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이제 맥락에서 볼 때는 법적 판단도 뭐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위자료를 내놔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세요라고 요구를 법원에 할 때는 대한민국에서의 자세는 얼마를 줄 것인가만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답변서를 한 장 탁 내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러고는 거의 침묵 상태로 한 1, 2년을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은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자료와 뭐 법적 어떤 항변, 법리 논리 구성 이런 등등해서 수많은 서류를 냈거든요. 네. 그 가만히 있다가 재판 막바지에 그 가까이 올수록 대한민국이 법리적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야,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을까. 네. 처음에는 마치 인정한 듯이 오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아직도 납득할 수가 없고 이것이 항소심의 역시 사실 쟁점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고 더구나 예상하지 못한 많은 금액이 선고되다 보니까 뜨거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더욱 항소했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들이 아마 좀 반복되는 건데 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짚어보고. 자, 결국은 뭐 수순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촉발 지진을 야기한 원인자지 않습니까? 예. 원인자가 결국은 또 우리 잘못 없다, 항소하겠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뭐 법적인 제도 대부분까지 있으니까 네. 뭐 정부가 그까지 가겠죠. 그런 과정에 이제 정부의 행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공보연화 변호사 1심에서도 조용히 있다가 막판에 뭐 이미 이 촉발 지진이라 하는 것에 정부 기관들이 발표를 했는데도 자연 지진이라는 주장을 할 거거든요. 고산 판단이 뜨거워 되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추정하면은 네. 가능하면은 이제 좋은 돈을 적게 주기 위한 다른 기관에 뭐 넥스지오 뭐 컨소시엄이라든지 또 뭐 어느 또 포항시까지 아마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 뭐 지원금 줄 때 20% 부담해라 했으니까 내 약점을 파고들면서 이렇게 책임을 최소화시키려는 어떤 전략을 펼 것인데 이제는 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심에는 시민들이 다시 좀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 변호사님들이 큰 수고를 했지만 시민들은 뭐 소송해놓고 이게 거의 5년 전에는 잊어 망각할 정도였는데
지금부터 지금 40만 뭐 시민들이 들어가면은 아마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심에서 정부가 어떤 액션을 어떤 심리 과정에서 행동할 것인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자연히 시민들이 분노가 전에보다는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항소심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쟁점들이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공무원님 어떻습니까? 국가 책임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판결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알수 전까지는 없다.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1심 판결문이 약 한 1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저희 시민을 뭐 사실 제가 대표해서 당시에 뭐 소송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아주 현명하고 사실은 포항지원재판부에서 포항 시민에 대해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뭐 위대한 판결을 해주신 거죠. 예. 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민의 입장, 한 사람의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변호사로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근데 이제 그 항소심의 관서도 역시 쟁점은 사실 똑같은 세 가지죠. 네.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촉발 지진인지 여부 이것도 다퉜어요. 막바지에. 네. 이미 자기들이 조사해서 그러니까요. 발표한 것을 자기가 아니라고 여기서 이런 앞뒤 모순되는 이런 식의 항변은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것도 심지어 이제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이 참고하셔야 될 수도 좋을 부분이어서 네. 말씀드리는데 그때 지진특별법 당시에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손해사정인들이 주축이 돼서 그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이렇게 감정을 해서 감정이 한 3억 정도 나온 거야. 어떤 큰 건물이 이렇게 예. 문제가 생겼어.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1억밖에 보상을 못 받았으니 나머지 2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인 우리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감정한 3억이니까 그래 우리 2억 이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배상을 해주는 그런 간이한 절차로 갑시다라고 했었고 법원의 재판부에서도 대한민국 스스로가 감정한 내용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감정이지만 믿을 수 없고 새로 다시 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이건 과도한 감정비가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감정을 하겠다고 강행을 했거든요. 그 똑같은 논리죠. 예. 정부조사단 발표를 뒤집어서 이건 촉발 지진이 아니고 자연재해라고 마지막에 또 그렇게 엉뚱하게 엄청난 양의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책임론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것도 역시 법에 있어서 상호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고 뭐 이제 하나 더 남은 핵심 쟁점 사항은 금액의 문제일 텐데 글쎄요 우리 양 박사님 같이 저 에너지 계신 분이나 그 포항 시민들이 많이 나서시면 50만이 들고 일어나는 이 사건에 쉽게 금액을 깎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 한편으로는 야 1조 5천억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 부분 대해서는요. 네. 제가 제가 사실은 지금 처음 재판부 다음에 두 번째 재판부 이번에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가 세 번째 재판부이시거든요. 이 재판부 변론 과정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얼마를 달라고 법원에 이렇게 서면 또는 구두로 요구를 하죠. 네. 이렇게 돼야 된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도대체 이 금액을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오랫동안 심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심리가 그렇겠죠. 아닙니다. 예, 꼭 잠깐 말씀드리면 예. 가장 그때 문제됐던 부분이 그럼 진앙지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어떤 위자료를 산정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따라서? 처음에 핵심 사항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반경 1km, 2km, 3km 뭐 북구 그렇겠죠. 지역 예. 그럼 북구로 끊을까? 응? 아니면 저 멀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기나 예를 들어서 예. 죽장 이쪽 저 위쪽 부분 멀리는 떨어진 부분은 뭐
좀 어떨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심리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법원에 제시한 것은, 자, 그러지 말고 어떤 의미의 평균치를 좀 계산을 합시다 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 그 평균치라는 거는 이런 거리의 평균치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이 훨씬 더 불안하고 많이 떨려서 그렇죠. 예. 더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지만 우리 포항 시민들 전부는 이 금액을 내가 저기 장기에 있는 분이, 흥에 있는 분이 장기에 있는 분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대한민국 인정해주고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위대한 시민이지, 뭐 이걸 나눠서 여기 더 주세요 저기 주세요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변호사들을 제가 조율을 했어요. 네. 그래서 평균치를 우리가 청구를 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평균치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으면 최소치를 달라 라고까지를 얘기를 해서 그 의견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재판부에 이런 요청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그 한 부분인 포항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잘못을 해서 집안을 온통 흔들어서 잘못했다면은 세세하게 얼마를 줄 것인가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냥 포항에 한 1 내지 2조 정도 시민을 위로해 주는 금액으로 소위 숲을 보고 재판을 해주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라고까지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판결 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그 김광희 부산대 교수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특별히 청을 드려서 워낙 우리 포항시 명예시민이시기도 네, 하죠. 맞습니다. 예, 우리 포항시민을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고 그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최대의 사실 우리 양만재 박사님하고 맞습니다. 우리 그 두 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민간인으로서는 제가 두 분이 최고의 그 예. 포항 시민에 잘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지진은 이게 규모와 이게 진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5.4, 4.6 이러면 그 규모를 얘기하는 네. 거고, 진도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때 한 인간이 느끼는 체감 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변론 증인 신문 과정에서 물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네. 김광희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포항시 전역에서는 진도 6 정도의 거의 동일한 체감 지수가 형성됐을 거다라고 전문가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판결문에는 기재는 안 됐습니다만은 네. 저는 생각에 그 부분의 증언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저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예, 거죠. 죽장 산 밑에 계신 분이나 네, 네. 흥에 여기 한동대 옆에 네. 뭐 대성 아파트 사신 분이랑 별 차이 없었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이 고려가 되고 저희들이 그 위자료에 관한 많은 자료를 사실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된 300만 원인데 저희들은 사실 1,000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1,000만 원 청구해서라는 뜻은 1,000만 원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엎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그 300만 원이 인정된 부분은 뭐 아쉽지만 그래도 굉장히 감사드리는 판결이고 그렇죠. 현명한 판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이 계속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게 소송에 반대 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 민간인 입장에 예. 박사님 뜻을 저는 이게 이제 우선 이제 법률적인 절차에서 이게 그 이미 1심 확보를 성산을 잡아서 성소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뭐 그냥 뭐 법은 법대로 가자. 우리 많이 할수록 우리가 파워가 생기잖아요. 네. 이게 좀 중앙정부에서 보면은 50만 도시에서 이 정도 45만이 참여했다 하는 네. 것은 이 관심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법리적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공부변호사가 저한테 요구를 했듯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냥 뒤에서도 얘가 이야기 되겠지만은 특별법에 우리 전 시민들 범대위가 구성돼 가지고 말씀하셨던? 네, 네. 서명 운동하고 상경하고 뭐 머리 깎고 해서 얻어내는 게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원금 5천억이었잖아요. 지금 1심 기회를 오는 1억 5천이나 하는 막
지금 300만 원 쳐서 또 앞으로 뭐 이자까지 뭐 그까지 계산 안 해도 지금 1조 5천 3배의 어떤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걸 그냥 시민들이 그냥 법리적으로만은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괄배상이라고 하는 것도 또 왜 이게 혼해들 만한 공공의 문제잖아요. 네. 시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국가가 책임졌고 뭐 이게 뭐 개인 프라이빗한 개별적인 사안이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참여해가 권리를 찾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공의 국가의 책임 있고 또 이게 특별법으로 해서 5천 원으로 받아낸 논리적인 법적인 근거도 있고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 어떤 운동을 우리가 가만두고 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너무 이렇게 감해서 될 일이 아니죠. 공무사님 한편으로는 이게 소송 참여할 때 이 사실 45만 명, 50만 명이 소송에 참여한다 그러면 지역 전체의 어떤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클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논리가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이게 법적인 책임이 좀 있다고 보면 그냥 일괄배상해라. 이런 논리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오늘 오신 김에 또 논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선 그 일괄배상 부분에 말씀드리기 전에 소송 참여에 관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군가 소송을 마치 부추긴 것처럼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저는 그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소송단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이 소송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물론 일부 뭐 좀 이렇게 단체에서 막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느냐라고 뭐 부추기겠다기보다는 그런 사정은 조금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 사실 그것도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시민들이 이 개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내린 그 자유로운 의사 결정 하에서 변호사를 찾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창기 때 약 한 4만 7천 명 정도가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 전부 다 굉장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하셨다는 것이고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저희 소송단에서도 그때 당시에 뭐 다소 3만 원이라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서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변호사 비용으로서는 그를 뭐 했지만은 어찌됐든 그 비용을 지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험한 길을 시민들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다. 어떤 변호사의 업무도 그 의뢰인이 와서 맡겨야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 당신 뭐 소송할 거 없어요라고 사실 그걸 부추겨서 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후발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 변호사 입장에서 늘 경험상 전체적으로 당연히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만 이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이나 한정된 어떤 단체의 소송이 아닌 전체의 대단히 집단 소송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사실 유례가 없고 그 외국의 법리에서는 집단 소송을 대신해 주는 제도가 있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런 집단 소송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제도가 있다면은 포항시가 나섰어. 근데 소송해 줄게. 모든 행정 절차 다 해주고 하면은 편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절차가 없었어. 그래서 다소 뭐 대란 이런 우려도 되지만 어찌됐든 지금 후발 소송 뭐 이런 집단 소송의 형태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 그걸 생각하면서 소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부분은 이건 사실 긴 얘기할 게 없는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어요. 그걸 무시하고 법을 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건 입법부가 사법부 기능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원 판결 난 거를 법을 제정해서 너무 많아. 법에서 한 200만 원으로 하지라고 특별법을 그런 식으로 개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법의 효력이 저는 뭐 아직 정확하게 그 기관과의 어떤 그런 효력의 문제가 합니다.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원심 판결 금액에 맞춰서 이제 시민들에게 전혀 불합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개정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법 전공하지 네. 않았기 네. 때문에 이제 2심 과정에서 혹시 이제 판사가 정부하고 변호사들하고 한번 중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정부 쪽에서 어떤 카드를 뭐 우리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변호사님들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뭐 특별법으로 이제 지원금을 했으니까 이걸 개정을 해서 뭐 전 시민이 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어떤 게 제 개인적인 법적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카드를 중재를 붙여본다든가 그랬을 때 입법부에 한번 사법부가 한번 중재를 해보는 그런 카드도 나올 법 하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박사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그게 최고의 경우, 그러니까 결론이 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어떤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냐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의뢰인의 그 의뢰를 받아서 사건 이임 계약서라고 체결을 할 때 예, 예. 수권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미리 줄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 항소할래 안 할래? 청구를 뭐 어떻게 100원에서 200원 늘릴 수 있게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방금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조정하는데 변호사 알아서 조정하는 범위도 줄 수도 있어요. 알아서 조정하세요라고 줄 수가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변호사의 수권 범위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사건은 개인 소송이 아닌 집단 소송이어서 네. 사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항소 부분에 대해서도 다 수권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졌어. 네. 만약에 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변호사가 항소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너 왜 항소 안 해라고?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다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긴 거야. 네.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항소심에 그냥 따라가게 되고 일부 패소한 부분은 크게 부담이 안 되니 그분들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또 항소를 하기는 사실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권한을 막무가내로 우리가 수권을 받아놨지만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집단소송의 특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 가정을 해보죠. 재판부에서 제가 대한민국하고 이 금액이 너무 많은데 한 200만 원에 합의하면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래요? 우리가 그 많은 포항심 전부 50만의 의사를 미리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방식은 굉장히 좋은데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1심 판결대로 그냥 합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대한민국에 권유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뭐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되 그러면 소송을 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소송하신 분은 일부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변호사에게 약간의 사례비도 그쵸. 지급하는 걸로 그렇겠죠. 약정을 해놨어요. 예, 그럼 소송한 사람은 이 실컷 고생했는데 그렇죠. 내가 이런 비용을 지불했단 말이야. 그게 뭐 한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나가. 예. 그럼 원금 이자해서 한 400만 원 받아도 나는 그래도 한 20만 원 손해 본단 말이지. 그럼 굉장히 불합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까지도 조정해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변호사 비용은 그렇네요. 따로 국가에서 주고 나머지는 동등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면 예,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아주 훌륭한 방식. 저는 이럴 것 같기도 해요. 어떤 2심 과정에 대법원 간에 이제 1심과 달리 이제 재판이 이제 계속 공개가 되고 네. 언론 내면은 이게 정부도 이 재판 과정 2심에 성사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안 있겠어요. 그럼 얘들이 이제 정부서 변호사님들의 어떤 다른 채널이 있겠죠. 흔히 비공식적인 채널로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인을 선출직 정치를 엮는다든가 입법을 어떤 식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호사님들 이제 뭐 소송 비용 성소금이라 할까 뭐 이 비용 되는 걸 변호사 일괄 주고 이 부분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또 이제 시민들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돈을 바로 뭐 1인당 200만 원 받을 수 예산이 정부가 없다면은 뭐 거치식으로 1년 단위로 3년에 거쳐서 할 수
뭐 나눠서 지불받는 방법이라든가 뭐 저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추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들이 지금으로서는 단지 우리가 뭐 추정할 뿐이지 일단은 우리가 성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나면 로또 복권도 사는데 소송 임해라. 임하고 우리가 일괄배상은 정치인들이 맡기든지 저거는 뭐 해야 될 의무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괄배상 얘기가 뭐 지금 제가 듣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일괄배상에 대한 그 안에 왜 필요한지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일괄배상이 사실은 뭐 지역사회는 일괄배상이 지금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 논리를 받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절차들도 있을 테고 어떤 과정들도 있을 테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항소심 과정에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항소심 이 과정에서 끝나기 전에 조정의 형태로 그 시민의 불만이 없는 형태로 국가와 조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은 조정 대상이죠.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의 범위 내에서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분들은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처리의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럼 그런 분들은 따로 뭐 법을 개정해서 법원이 확인하는 피해자의 요건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당신이 피해자인 사실을 증명하시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서류, 이런 뭐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서류들을 사실은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소송에 참가하신 분들은 그게 증명이 사실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인정을 한다면. 추가로 하신 분들도 그런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중 소송했는지 남아 있지만 그렇지 소송을 끝까지 안 하신 분도 저희들 생각에는 최소한 5만 명 이상 그 10만 명까지도 소송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분들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법원에서 심사한 것 같은 굉장히 엄격한 피해자의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연 일반 행정당국이나 뭐 거기에서 이 심사를 할 수가 있을지 약간 의문이고 뭐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자 피해자성을 인정해서 지급하자 해서 별도로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지인특별법에서 우리가 제사상 피해액이 손해사정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경험에서 대부분 저 만족도도 일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수는 논란이 많았죠. 불만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1,200만 원 집이 금이가 세지고 했는데 겨우 50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분들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그 자기가 입증을 해가 또 사정한다 하는 이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할 필요가 있잖아. 소송비 3만 원 주면은 우리 변호사님이 대신해서 이미 1심에 성설을 했는 근거도 있고 많은 이렇게 정부가 사와서 어떤 성소했는 그 자료도 충분히 갖고 있다면은 믿고 맡기는 것이 저는 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소송 대란의 형태로 돼서 이게 뭔가 되게 뭐 복잡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현재 집단 소송에서 대표 소송이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 마당에서는 개별 변호사 사무실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처리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거는 변호사들이 대표 소송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고 조금 더 이렇게 통속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포항시의 저희 공동소송단 변호사들도 그렇지만 여러 변호사님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약간 지금 시스템 좀 그런 형태죠. 그래서 각 사무실에서 그거를 아주 처리를 잘했을 때 각 변호사 사무실은 다 이런 처리하는데 다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숫자에 관계없이 이 소장 작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그 완벽하게 처리하면
일률적으로 행정 절차에서 처리하는 거나 사실 별반 네. 사실 다름이 없었어. 뭐 대란 부분은 그렇게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네.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일괄배상이 지금 어떻게 법률을 입법을 통해서 일괄배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좀 힘든 걸로 그쵸.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일괄 배상은 이제 뭐 우리가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지혜론 정부가 전략적으로 그런 보면 필요한 일단은 부분이니까. 지금은 뭐 국회에서도 지금 뭐 중단한 그 선거 때문에 거의 뭐 입법 활동이 중단되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이제 그 선출직 정치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특별법을 소정했을 때 여야가 있잖아요. 네. 협상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변호사님들한테 몇 개 넘으면 저 상식적으로 뭐 좀 변호사님이 어떤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변호사님이 이미 이게 정해진 만회가 성산을 많이 가지면은 변호사님들한테도 이게 그 책임도 있고 또 그만큼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뚜렷하다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은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우리 특별법에도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틈새를 많이 내놨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은 일단은 변호사 믿고 하는 소송에 임하고 그다음에 뭐 다음 단계 3월달에 지나서 이제 이게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어떤 뭐 역할을 할 것인지를 아마 범위를 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우리 시민들은 이미 5년 동안이라는 그 축적된 노하우에 그렇죠. 기회를 받은 걸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 교사님, 이 예. 지진 피해에 대한 그 피고를 국가로 한정하느냐, 혹은 또 포스코 또 관련 사업 참여 기간까지 포함하느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저희 공동소송단에서는 사건 처음에 그 위임을 받을 당시부터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1번에 써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은 포스코라는 그 어떤 회사가 우리 포항시에 가지는 어떤 역사적 그리고 시민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는 의미에 대해서 예. 저희들은 좀 생각을 달리했고 그리고 그 좀 결정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포스코도 책임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책임이 인정되는 전제라면은 굳이 포스코를 피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돈이 많지 포스코가 돈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곳간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와야지.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저 열심히 일하는 저 회사의 곳간을 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인 구상관계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럼 너 책임과 내 책임을 나누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책임을 졌다 그럼 나머지가 포스코 책임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겠죠.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한 2조를 한다 해도 포스코 책임은 그 구상 부분에 들어가면은 거의 미미하다. 그렇군요. 예, 저는 뭐 거의 1, 2% 정도 수준에 불과해서 네. 포스코가 뜨거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나 뒤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부 구상 관계에 들어갔을 때 포스코가 이 촉발 지진에 끼친 어떤 역할 과실은 공동으로 했지만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우리가 이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향후에 이제 항소심이 한 2년 정도 끌 때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추가가 돼요. 네. 매년 15만 원씩 그렇죠. 계산이 네. 되죠. 300만 원이니까 네. 5%니까. 그럼 400만 원이면 2조의 곳간을 국가로부터 털어온다 하고 하니 이 시민들 중에 일부 시민분들께서 야,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런 약간 여론이 있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예.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냐. 내가 누구한테 실컷 두들겨 맞아서 팔이 부러졌어. 지나가는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단 말이야. 네. 그 치료를 하고 이제 몸이 이제 좋아져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비 주세요. 라고 했더니 나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어. 너 치료비 주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제 돈으로 치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더구나 가난한 어떤 대상인 개인이거나 그런 무슨 것도 아닌 국가라는 단체가, 예? 그리고 대한민국 한 해 예산 얼마인지 아시죠? 예. 거의 700조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돈이란 것은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그 많은 돈들을 엉뚱한 데 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돈은 2조가 주어지든 10조가 주어지든 저희들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잘못해서 상처를 입은 국민을 위로해 주는 돈이거든요. 예. 당연히 마땅히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 이걸 뭐 곡간을 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또 이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이 어떤 큰 상처를 입거나 뭐 아픔 내상을 입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포항시는 엄청난 내상을 입었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보통 요즘 재개발 박사님 뭐 한 3, 40년 걸리나요? 아파트도 그 정도 되면 뭐 다시 지을까? 예.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에는 10년 일찍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아파트 금가가 전부 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개인주택은 저도 흥에 저기 촌에 삽니다만은 우리 집도 엄청 데미지를 입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게 배상을 해줬죠. 그것이 재산적 손해지만 이 정신적 위자료에는 그런 것들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엄청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항시 재개발을 10년 더 이렇게 건물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당겨서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건축공학적으로 그렇게 나올 때 그 손해는 누가 배상해줍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렇네요. 사실 한 10조 줘야 돼. 대한민국 정부에서. 10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그랬듯이 우리 지역사회가 지금부터라도 역량들을 좀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떠세요? 지금 뭐 방금 그 앞에 공변화사는 이야기 저는 덧붙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소송에 포스코도 있고 또 넥스지오도 있고 또 뭐 서울대 교수들도 있습니다. 참여기관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사람 다 책임을 지우고 싶죠. 그거는 뭐 검찰에도 할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면 사실 넥스지오는 뭐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가 되어 있어요. 뭐 근데 이 사람들한테 책임져봐야 나올 거 없거든요. 괜히 해봐야 뭐 비용만 할지 돈 나올 것은 뭐 공변호사 말대로 정부밖에 없어요 실제는. 네. 그렇다면 굳이 이 사람들 건드려서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할 필요 없고 돈 나올 수 있는 뭐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이게 게임에 하는데 성산이 제대로 쳐야지 죽은 걸 쳐봐야 뭐 수술은 성공해 사람 죽으면 뭐해요? 돈 한 푼 못 받는 거. 그거는 뭐 전략적으로 우리 변호사님들이 공변호사님이 그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이게 이제 모아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앞에서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이제 많이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소송하는 걸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저는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요. 전부 다 마이크 앞에서는 일괄 배상만 한다는 소리만 해요. 왜 운동으로 나가서 시민들의 서명받고 활동하지 않느냐? 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역시 이제 포항시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포항시도 역시 정부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받아가 산업을 개발해야 된다면은 정부 상대로 뭔가 소송을 하고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시민단체 차원에서 아까 공변호사도 저희는데 그걸 부담을 이제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시민들이 변호사님들하고 서로 이제 전략적으로 같이 요구도 하고 정부에 촉구하고 또 변호사님이 잘하라 하는 격려도 하고 이게 뭐 특별법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서명하고 뭐 엄청났죠. 황시가 일어났지만 금액 3배가 이상 있었는데 정치인들 지금 이래 보면은 차분한 게 좀 이상할 정도거든요. 아하. 뭐 그래서 오히려 덜 차분하고 더 차분한 느낌. 시민들이 이제 이 부분에 아마 소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시민단체가 또 언론과 이렇게 지난번 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고 5천억 대 봅니다. 1조 5천억. 예. 자, 변호사님. 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나오셨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시니까 자, 뭐 우리 소송할 때 소송 이게 서류 낼 때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 말씀해 주시고 뭐 관련 문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런 질문들이 왔었는데 이렇게 답을 하셨다. 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유심히 좀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이제 질문 오는 것 중에 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초본상에 뭐 주소져 있었던 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그 되고. 당시 얘기하신 거죠? 예. 다만 뭐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뭐 전에 다른데 뭐 소송을 하셨거나 이런 분 다시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리고 그 초본상 주소지가 있더라도 타지에 직장이 있었거나 다시 해외에 나가 있었거나 군대에 가신 군대 이런 갔거나. 분들은 청구가 인용이 안 됐습니다. 그 소송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돌아가신 분의 돌아가신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돌아가신 분의 유형은 두 가지죠. 네.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고 그렇죠. 소송을 제기 안 하셨는데 지진 이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돌아가신 경우는 소송 수계 절차라는 걸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일정한 형식의 서류가 필요하고 예. 그 법률적인 처리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소송 제기 당시에 계셨는데 이제 소송을 제기 안 하시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보니까 돌아가셔버리고 그렇죠. 안 계신 분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기본적으로 그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을 해서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 채권을 받아서.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현실적인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상속인이면 이제 자식들 또는 배우자를 그럴 얘기하죠. 수 있죠. 예. 보통 한 4~5명 되는 경우가 많죠. 아, 요즘은 워낙 핵가족 시대라서 적기도 한데 그런 경우에 뭐 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느냐의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저희들이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협의 분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대표로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부도 각 변호사 사무실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있겠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좀 복잡한 부분이니 저희들이 3월 20일까지 뭐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우선 지금 좀 복잡하니까 한 1월 중순 이후에 각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좀 조용해 접수가 많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서 좀 찬찬히 상담을 받으시라. 그래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시는 그런 시민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어제 취지를 말씀드리고 가능하다. 얼마나 절차적으로 또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이런 질문 하나 뭐 대신 받았는데요. 지진 당시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 예. 태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태아도 이게 어떤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5년 전에 공동소송단에 소송할 때는 각종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예정해서 다 소장을 제기를 했고 네. 그 태아의 부분은 딱 한 분만 넣은 거로 한 분이 아니죠. 부모 두 분이 이제 태아가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 예, 유산이 네. 되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관련하고 또 태아 자체가 과연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네.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청구를 했는데 태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태아 자체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됐다. 인정이 안 됐었고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때 한동대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로 그때 소장을 직접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예. 그 변호사들이 그때 한 4명, 5명 같이 앉아서 설명을 해주고 예. 가장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건 다 인용이 됐죠. 야, 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대목에서 박사님 계속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년 3월 20일, 뭐 3월 20일. 이게 3월 20일이라고 계속 이거 특정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또 소멸시효가 바뀔 수도 있는지.
그건 저보다 공부해서 잘할 것 같고요. 그래도 박사님이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저는 소멸시효에 대한 해석 논리가 이미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가 그 변호사님들이 이미 검토를 했는 것 같아요. 해석에 따라서는 뭐 이 특별법규 5년이다. 또 1심 끝나고 나서 뭐 연장이 가능하다. 이건 논란이고요. 해석에 따라 시각에 따라. 지금 무엇보다도 일단 특별법의 건강 변호사님들이 아마 합의가 결정이 난 거예요. 3월 20일에요. 그것보다도 더 우리 한 달 더 빨리 변호사님들이 일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뭐 2월 중순까지 늦게는 그렇죠, 2월 말까지 그렇죠. 2월 빨리 말, 2월 소송하는 중순까지 것이죠. 예. 이 논란에 이게 뭐 소멸시효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뭐 그 법적인 전문가들 우리 일반인들은 일단 우리가 많이 성소했는 것을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 확보를 하는 게 그거는 뭐 변호사님들하고 법률 전문가들한테 몇 개 놓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걸 뭐 굳이 우리 시민들이 아이고 뭐 소멸시효에 가서 우리가 뭐 법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법조인 들었습니다. 예, 거기 이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냐 10년이냐의 부분보다는 내가 이 소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대한민국 곳간이 비는 게 싫고 막 그 돈 필요 없어도 먹고 사니까 소송 안 할래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자 소송을 나는 해야지라고 반드시 결정을 하신 분이라면 문제가 뭐가 남습니까? 지금 할 것이냐? 그렇죠. 좀 더 있다가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글쎄요. 선택이지. 예. 자, 거기에서 선택을 갈등케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데 대한 약간 심리적 기대감이 있는 거죠. 소송 안 해도 국가가 알아서 줄 건데 아하. 뭘 소송을 하느냐. 그러면 그분이 소송을 안 하는 결정적인 사유는 소송 비용 한 인지대 뭐 등등 들어가는 그 몇만 원을 내기가 싫다. 동사무소에 가는 게 귀찮아. 뭐 이런 사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 겨울에 추운데 뭘 그냥 봄에 따뜻할 때 하면 안 좋아. 뭐 이래서 미적거리게 되는 예. 약간 그런 상황 때문에 안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만약 국가가 지불하는 법이 어떤 형태로 아까 우리 논의한 대로 그렇게 소송 안 한 분들에 대해서 따로 특별법이 제정돼서 지불된다 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보다 훨씬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서 시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건 무슨 뜻이냐. 변호사에게 왜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류 던져주고 변호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 해야 돼. 이러면 훨씬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포항시에서 저희들이 공동소송단이 사실 5년 전에 이런의 기준을 3만 원의 그 소송 비용을 정해놨죠. 그건 사실 착수금이 아니고 인지대가 포함된 아주 애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무 신고할 때도 착수금 개념으로 아니고 이게 지금 아직 확정돼 있지 않는 소송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신고를 하고 네, 네. 그 상황이 그래 돼 있는데 그럼 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복잡한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지금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부분은 결론이 난 거야. 어차피 할 바에는 한다면은 안 하면은 10년 후에도 안 하는 거야. 예. 할 바에는 소멸시효가 언제냐 여부를 떠나서 상관없이 이번에 그냥 일괄해서 진행을 해버리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이걸 갖고 왈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아하,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준비된 시간이 좀 꽤 흘렀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뭐 지진이라는 게 포항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최근에 또 경주에서 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 지진 트라우마가 다시 소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 촉발 지진을 야기한 정부의 대응 참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뭐 이게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집에 뭐 누워 있으면은 뭐 우욱 하는 소리가 들려도 아 이건 2.0이다 2.3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그때 불안 진짜 지진 전문가가 나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도 4.0 잊었던데 4.0 지진이 일어났을 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이제 놀랐거든요. 저도 새벽에 깼으니까. 예, 건물 전체가 또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이게 경주 시민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나. 그래서 뭐 지진 전문가는 아니지만 흔히 포항 경주에는 뭐가 있냐 하면 원전도 있잖아요. 네. 또 좀 한 단계 오늘 뭐 며칠 전에 지진 전문가 김광희 교수하고 만나고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4.0진 원전에 방패장 근방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 다 기자님들 그렇죠. 다 알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로서는 시민으로서는 가능하면은 지진 예방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포항시의 이 경우를 보면은 이게 지진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진 안전센터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채용관도 방재관도 뭐 상조에 간다 안동에 간다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 기껏 한다 해서 뭐 얼마를 준지 뭐 보건소 하나 짓고 트라우마 센터 짓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한 지진에 뭐 앞에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 인프라 지진에 대응하는 어떤 지진 예측을 하고 측정을 하고 안전 확보는 아주 기본적이만 하지 또 우리가 요구했던 지진 안전 관리 센터도 지금 하나도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앵커님 방금 말씀하고 답답합니다. 분노하죠. 이게 시민들은 뭐 이렇게 뭐 소송하고 이런지 우리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이게 인프라를 차근차근 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을 건 짓고 모니터는 모니터하고 더욱더 이게 동남권에 뭐 양산 단층이 지나가고 원전이 있고 그러면 지진센터가 예. 그야말로 전문적인 센터가 있어야 저쪽에서는 우리 지진을 대비해서 어떤 그 대비책을 세우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재난이 일어나면은 뭐 돈 몇 푼 그냥 보상 주고 나면 잊어버리고 가능하면 또 뭐 방금 이야기했던 촉발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데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하죠. 네. 고문사님도 이 부분에서 좀 언급을 해주시고 이 시간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김광희 교수님의 2018년인가 뭐 하여튼 19년 그 시절에 2019년 3월 20일 날 발표한 예. 자, 포항 지역에서 지금 이 2018년이군요. 지열발전소의 이 촉발 지진의 여진 그때 이제 우리가 2018년 2월 11일자가 4.6인가 맞습니다. 여진이 예. 컸고 그 이후에는 사실 없었는데 그 정도 이상의 규모의 지진이 이 지진 때문에 자연 지진이 아니고 이 지진 어디 건드려 놓은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 밑에 네. 저 단층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의 물을 과도하게 주입한 그러니까요. 그 엄청난 잘못으로 땅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그게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때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로 갈까요?까지 물었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하면 곤란한데 하여튼 저쪽 어디로 간다 그랬어. 예. 포항 시내 위치야. 예. 만약에 난다면 그쪽 방면에 응력이 작용해서 문제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게 몇 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박사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혹시 모를 대비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거는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벌써 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끝으로 이 부분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포항시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이 부분은 꼭 한 말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하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박사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미 아마 우리 공 변호사님 여러 다 말씀하셨습니다. 했고요. 저는 우리 시민의 힘이 다시 한번 결집해야 또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게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 이게 함부로 재판 과정에 자기네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뭐라 할까요? 우리 집단 질성을 변호사님들이 잘 발휘해서 2심에도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신뢰도 보내고 또 우리 잘하실 겁니다. 그 행동으로도 우리가 움직여서 정부에 촉구하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님께서 계시는데 잘하실 겁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더 힘듭니다. 그 이유는 5년 전에 뭐 제가 공동소송단이 끌고 시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의심과 불신의 그 어떤 시선,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따라준 그 당시에 변호사님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진행을 해와서 이제 결론이 났어. 네. 1차 결론이 네. 났죠. 그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닦아놓은 잠시의 이 도로를 지금 질주하고 계시는 느낌. 그리고 포항 시민들께서도 어찌됐든 뭐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전체가 이제 가는데 그 모든 그 무게를 저는 항소심에서 사실 견뎌야 되는 시점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소송단은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 판결이 1심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시민 전체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 50만 전체가 네. 사실 한 몸이 되어서 저희 소송하는 저희 그 대구에서 진행이 잘 되도록 좀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시장님도 그렇고 박사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예. 최대한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 근거나 정황상 촉발 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게 법조계나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정부의 일괄배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지역사회나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 때처럼 다시 한번 역량을 집결시키는 게 당장 중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올해 열풍을 몰고 온 중꺾마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포항 촉발 지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선 시민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장세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